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사연자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자 남편 직업까지 들먹이며 무시하던 친구들에게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해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깔보면 어떻게 되는지 큰 교훈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겪어보니 우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초, 중, 고, 학창시절 내내 함께한 동창생들과 몇십 년 넘게 쌓아온 것도 우정이고, 대학교 동기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쌓아온 것도 우정이고요.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우정이라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혼, 장례식, 출산 등등 대소사를 겪으며 진짜 우정, 그리고 진짜 친구가 중요할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최근에 겪게 되어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8살, 딱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였고 친구들도 거의 그쯤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면 관심사가 온통 결혼 얘기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에 대해 어렴풋이 예상이 가서 저는 말을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과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의 차이였어요. 동창생들은요, 남편이 누가 됐던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한 애들 중에는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남자 동창생과 결혼한 애도 있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방에 시집을 간 친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지방 소도시다 보니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뻔했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했죠. 말 조심하는 건 당연했고요. 형편이 그만그만 하다 보니 누가 얼마나 잘 산다더라, 누가 얼마나 못 산다더라가 주제가 되기보다는 그저 학창시절 때 즐거웠던 추억 이야기, 그런 친구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산다더라 하는 근황 소식을 전하는 게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동기들 모임 분위기는 달랐어요. 왜 대학부터가 다들 점수 맞춰서 가는 곳이라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비교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에도 누가 무슨 가방을 매는지, 누가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견제가 많았고, 졸업을 해서도 맨날 누가 어디에 해외여행을 갔더라, 누군 요새 의사를 만나더라 하는 비교의 비교가 끝이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우리 대학교 때 수업 같이 듣던 애 기억나? 키 좀 조그맣고 얼굴에 여드름 많았던 걔가 이번에 변호사랑 결혼했다더라? 어머, 진짜? 걔 팔자 폈다. 나도 소식 하나 들었는데 03학번에 치어리더 하던 선배 있잖아. 그 선배 이번에 스튜디오스로 취직했대. 이 이야기를 주로 전하는 건 대학 때부터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저에겐 대학 때부터 함께 해온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들은 참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저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정말 통통했거든요. 대학교에 가기만 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엄마 아빠 말만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더니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 여자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뚱뚱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독한 마음 먹고 살을 쫙 빼버렸거든요. 제가 봐도 다른 사람으로 전신 성형수술이라도 한 모습으로 변신을 했어요. 살이 빠지니 화장할 맛도 나고 옷을 사입을 맛도 나고 더더욱 스스로를 꾸미고, 그러니 전보다는 몇 배는 이뻐지더라고요.
와, 너 내가 알던 애 맞아? 와, 진짜 예뻐졌다. 이래서 살찐 사람들을 두고 극제하는 복권이라고 하는 건가? 너 오늘부터 내 여자애라. 웃긴다. 네가 뭔데 내 여자 촬영이야. 얘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야, 나도 너 마음에 든다. 네가 선택해봐. 얘야 나야. 이런 식으로 개강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자 동기들이며 선배며 후배며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수업 끝나고 따라 나와서 번호를 묻는 남자들도 많았고요. 도서관에 있으면 음료수며 쪽지가 심심치 않게 올려져 있었고요. 동기들과 술자리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막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많게는 5번, 아니 10번까지도 대시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사총사 애들이 그렇게 저를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선배들이며 동기 후배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난 진짜 얘가 인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예전에 너무 뚱뚱했어서 그거랑 비교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건가? 너 너무 기고만장해지지 마.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애들과 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때 학교에 친구가 정말 몇 명 없었거든요. 그나마 걔들이 저한테 대놓고 퉁박을 주고 그러긴 해도 같이 다녀주고 하니까 시간표도 같이 짜고 공강 시간도 보내면서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총사 중 3명은 졸업과 동시에 일찍이 결혼들을 했어요. 걔들도 학교 다닐 때부터 한미모했거든요.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한 명은 나이는 좀 있지만 자영업을 여러 개 하는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 명은 한의사랑 결혼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선배와 졸업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 그만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을 차렸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요. 여러분께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는 부자 남편을 만나면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난히 여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기네도 명품인 양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함께하는 동료가 잘 나가면 자기도 같이 잘 나가는 줄 안다든지, 사귀는 남자가 잘 나가면 자기도 동급이라고 착각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 친구들이 딱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한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자기도 의사인 줄 착각을 하고, 부자인 남편을 둔 친구는 자기가 타고난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하다못해 대학 선배랑 그저 그런 결혼을 한 친구는 그 선배 외삼촌이 어디 정부기관 고위직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갑질하며 대우를 받으려는 면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 대학때 사총사들을 만나 차나 한잔 하려고 하면 의사 남편에게 시집간 그 친구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머,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디 소화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손목 내밀어봐. 내가 맥 한번 짚어볼게. 네가 맥도 짚을 줄 알아? 그런 건 네 남편 전문 아니야? 남편이 전문이니까 나도 일가견이 있는 거지. 원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게 다 오전에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을 보면 뻔히 나오는 내용들이라 흔히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원래부터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건 알았지만 결혼들을 하면서부터 그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제는 걔네들과 거리를 두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참견이 선을 넘을 때가 많아 손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 준비가 처음이니 얼마나 모르고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결혼식이 준비할 게 워낙 많기도 많아야죠. 그래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을 때가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물으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대출 알아봤어? 그게 금리가 싸더라고. 어지간하면 그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셋집으로 구해.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월세로 구했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어찌나 아깝던지. 맞아. 그리고 전세하더라도 빌라 전세는 조심해야 돼. 빌라는 깡통 빌라도 많고 보증금 떼이기도 쉽다더라. 아, 그래도 너는 서울로 대학 가면서 자취해서 우리보다 더 베테랑일 텐데 우리가 너무 아는 척했나? 신혼집 구하면 꼭 알려줘. 집들이 초대하면 선물 사서 놀러 갈게. 고등학교 동창생들은 현실적인 조언들도 해주고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말들을 해주는 반면 대학교 동기들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 30평대에 브랜드 아파트 정도에서는 시작해야지. 그래야 혼수 채워도 채울 맛이 나지. 안 그래? 그래. 결혼할 때 무조건 시댁에서 받을 거 많이 받아내고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섭섭지 않게 해달라고 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야 나중에도 지원 팍팍 해주시지. 안 그럼 나중에 국물도 없다? 아주 욕심들이 그득그득해서 어떻게든 남편, 시댁, 그리고 친정에게 돈을 빼먹을 수 있는지 그 알뜰한 요령들을 설명을 잔뜩 해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스냅사진은 야외에서 하는지 실내에서 하는지 해외에 나가서 찍는 건 없는지 신혼 가구는 어느 브랜드에서 하는지 예물은 얼마나 하는지 명품백은 어디 것을 받았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지 등등 궁금한 것도 많고 참견하고 싶은 것도 많아 있었는데요. 그게 다 왜인 줄 아세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난 결혼을 했고 또 잘 살고 있는지 비교하며 자랑들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이번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 글쎄, 아직 안 정했는데 동남아 쪽 한번 가볼까 해. 야, 신혼여행일수록 비싸고 화려한 데로 가야지. 동남아가 뭐니 촌스럽게. 거기다 빈민 가구 못 사는 동네라 재미도 없어. 난 신혼여행 어디로 갔었는지 알아? 하와이로 15박 16일 갔었다고. 아, 얼마나 황홀하고 재밌었는데. 그거 알아? 거기 차들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에게게? 겨우 하와이? 나는 미국 한 바퀴 쫙 돌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간 카지노에서 내가 크게 잭팟 터뜨려가지고 막 샴페인 한 잔씩 돌리고 그랬었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들을 과시하기 바쁘더라고요. 혼수나 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반지는 어디서 했어? 나 결혼할 때 오빠랑 대판 싸웠던 게 결혼 반지 때문이잖아. 아, 글쎄, 결혼 반지를 종로에 가서 맞추자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기고 우겨서 까르띠에 커플링 받아내긴 했는데 아, 진짜 힘들었다. 절대 보석이나 명품백은 양보하지 마라. 심지어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제 결혼을 말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얘, 너 지금이라도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 솔직히 네 말만 들으면 니네 예비 신랑 뭐 사람은 괜찮지. 착하고 너한테 잘하고. 근데 네 남편 능력이 별로 없잖아. 아직도 합격 기다리고 있다며? 결혼식 바로 직전에 발표난다며. 내가 봤을 땐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딱 봐도 평생 맞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런 사람이랑 애까지 낳고 살아봐라.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같이 고달파지는 거야. 너도 다른 여자들처럼 애 낳고 몸 회복도 안 됐는데 막 복직하고 막 맞벌이 하고 싶어? 아, 게다가 애는 어린이집이며 남의 손에 맡겨지고. 여자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그러는 게 보통 쉬운 일이냐고. 이 결혼 늦기 전에 다시 생각해봐.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요. 남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었고 1차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보고 마지막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를 하기도 전에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제 결혼 생활이 마치 불행할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쏘아 붙여줬죠. 야,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난 너처럼 사랑 없는 결혼은 못하겠어. 너, 네 남편 순전히 조건 보고 결혼한 거잖아. 내가 너 대학 때 어떤 스타일 남자친구 만나고 다녔는지 뻔히 아는데 네 남편은 솔직히 나이도 많고 배 나온 데다가 대머리까지. 외모 가지고 말할 건 아니지만 난 그런 결혼은 정말 못하겠다. 너는 너대로 원하는 남편 만나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잘 살면 그만이지. 왜 남의 결혼식에 참견질이야?
기분 나빠서 너네랑은 이제 더 못 만나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친구들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걔네랑 손절하고 나니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혼집도 마음에 드는 집으로 잘 구했고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랑 막 대판 싸우고 그러는 경우도 많다는데 저희는 의견도 잘 맞고 손발도 착착 잘 맞아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긴장도 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등장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초대하고 싶지도 않아 청첩장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학 동기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거예요. 야, 넌 아무리 삐졌어도 그렇지 이제 우리 안 볼 거야? 청첩장도 안 주고 섭섭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러 왔어. 고맙지? 그래, 너도 우리 결혼식에 와주고 축의금도 내고 했는데 찝찝해서라도 그건 갚아야지. 나중에 뒷말 나오면 좀 그렇잖아. 아무튼 나도 축하해. 축하인지 비꼬는 말인지 아무튼 축하 인사를 건네는 애들 앞에서 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셀쭉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입을 막 삐죽거리면서 저럴 거면 초대도 안 한 남의 결혼식에 참석은 왜 했는지 저도 쳐다보기 싫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필요한 장을 돌아다니며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걔네도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걔네만 쏙 빼놓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어찌됐든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초대도 안 했는데 기왕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준 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남편과 인사를 하러 갔죠.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결혼식 잘 마쳤어. 여기 이분들은 누구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내 대학 동기들이야. 인사해. 얘들아, 여기 내 남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어색하게나마 남편도 소개시켜주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 남편을 둔 친구가 입을 열고 순간 저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합격은 하신 거죠? 네? 네.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격경사네요. 취직에 결혼까지. 근데 듣기로 구급 공무원이라던데 맞아요? 그것도 요새 고시라고 그렇게 오래 준비하나 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구급 공무원이면 말단 중에 말단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월급이 참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뭐 한 달에 한 200은 받는 거겠죠?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졌고요. 걔가 얼마나 작정하고 크게 말했는지 순간 필요 현장이 싸하게 조용해지는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 저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예, 너는 무슨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를 해. 초면에 그런 거 묻는 건 실례지. 너네 술 한 잔씩들 했어? 취했나봐. 어머, 자기야, 저기 우리 회사 사장님도 오셨다. 저기로 인사하러 가야겠다. 그럼 맛있게들 먹고 가. 내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할게. 거기서 시댁 어르신분들, 제 가족과 친척들, 하객들도 많은데 막 따지고 얼굴 붉히고 싸울 순 없잖아요. 도망치듯이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죠. 자리를 뜨면서 언뜻 보니 의사 남편을 둔 친구 표정이요. 아주 고소해하고 후련해 보이는 거예요. 한 방 먹였다 이런 느낌?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애들이. 걔네 때문에 저는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아주 굽신굽신 사과를 해야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쟤네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날 질투하고 그러긴 했었어. 그래서 멀리 하려고 했고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었어. 근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안갚음을 하네. 자기한테까지 피해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안 그래도 내가 열받아서 진짜 걔네 뭐야? 진짜 말을 해도 너무 막말들을 하더라. 당연하지. 걔네는 다신 상종도 하지 마.
진짜 생긴 것부터가 기분 나쁘더라. 그렇게 할게. 미안해. 다행히 남편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앞으로 안 만난다고 하니 넘어간다곤 했지만 문제는 시댁 어른들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 친구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걸 시댁에서 아시고는 정말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대체 너는 인맥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그런 상스러운 것들이 친구라고 와가지고 식장에 와서 입을 놀리게 하니? 난 살다 그런 천박한 말은 처음 들어봤다. 우리 집안이 그런 말 들을 집안도 아니고 우리 애가 그런 말 들을 짓 한 것도 하나도 없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공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 비로소 이루게 됐는데 뭐? 월 200밖에 못 버는 못난이 취급을 해? 그것도 새 출발하는 남의 부부 결혼식장에 와서? 내 친구들이 몇 친척 어르신들 다 불쾌하고 화난다고 한마디씩 보태는데 나 또한 얼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 역시 너희 시어머니랑 같은 입장이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게다. 내 자식이 어디 남의 입방아에 함부로 오르내리는 걸 부모가 듣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아니? 내 보기에 그 친구들 관상도 그렇고 옷차림이며 행동거지가 영 어울리면 못쓸 친구들인 것 같더구나.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 시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흠씬 혼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세상에 사람들 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결혼식장에서의 일을 계기로 제 친구들이며 지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출근을 했는데 왠지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좀 수군수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친한 같은 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나만 보면 무슨 얘기하다가 말고 자리 뜨는 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안 그래도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당사자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언니 결혼식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 언니 뒷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언니 남편분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아요. 응? 우리 남편? 대체 무슨 얘긴데? 언니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네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대학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 중독에 술 중독에 그나마 언니가 학원비 생활비 다 대줘가면서 뒷바라지해서 9급 공무원 만들어서 결혼한 거라고요. 친정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그 결혼 결사반대했는데 언니가 그 남자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고생길 화난데 스스로 뛰어든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그런 이야기들을 해? 미쳤나봐. 그거 다 사실 아니야.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하는 직원들한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믿지도 않는 눈치더라고요. 언니가 한번 나서서 해명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이라서 나서서 해명하기도 궁색하네. 알겠어. 내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저희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고 자랑질 같아 굳이 나서서 떠벌리진 않았지만 저희 시댁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자산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님의 아버지예요. 아버님도 대대로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아버님은 외국까지 유학 다녀오신 재원이고요. 어머님도 국내 유수의 선박회사 딸이고요. 남편 형들 모두가 다 MBA를 마쳤고 박사 학위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는 인재들이에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 웬 9급 공무원이냐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 생전 큰 소원 중 하나가 언젠가 공천되어 정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이제 바랄 것도 없으니 슬슬 명예를 얻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집안에 공무원 자식 한 명쯤은 있어야 정치 행보를 펼치기에 있어 조금 수월할 것 같다고 아버님께서 생각하시고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남편도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말 나라에 큰 결정을 하는 요직을 차지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고요. 혹시라도 뒷말이 나올까봐 일부러 9급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아버님의 재력에 어머님 집안의 인맥까지 힘입으면 7급, 5급, 사무관까지는 깔아놓은 꽃길을 그대로 밟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도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제 입으로 설명을 하자니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들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정말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시댁이 엄청난 부자고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헛소문을 낸 근원인 저희 동창 친구들과 회사에서 말 많기로 소문난 여자 직원들을 불러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희 시댁의 엄청난 재력을요. 그러기에 앞서 먼저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집들이 한번 할까? 집들이? 난 좋지. 좋은데 당신 괜히 이런 큰 집 사는 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집들이는 안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사실 그 결혼식 때 대학 동기들이 떠들어댄 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 회사에도 그렇고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글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부부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래. 자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 먹길 좋아하는 한량의 백수인데 내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게서 만든 게 고작 9급 공무원이란 소문이 돌더라니까. 뭐? 그것도 자기 대학 동기들이 낸 소문 아니야? 네 이것들을 그냥... 걔네가 결혼식 때 벌인 행패 때문에 퍼진 말들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걔네들이 맞지. 그러니까 자기야, 나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거 알지?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다음 주에 아예 걔네를 초대해가지고 성대하게 집들이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잘났다는 의사 남편, 부자 남편 다 초대해서 말이야.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나 9급 공무원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깔보던 친구들한테 한번 크게 매운맛 보여주고 싶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것들 다시는 헛소리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다시는 상정도 안 할게. 부탁이야 여보. 그래, 여자들의 기싸움이란. 나도 왠지 흥미진진해지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줘봐. 난 무조건 당신 편만 들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장단 맞춰줄게. 왠지 남편도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역시 남편과 저는 죽이 참 잘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 동기 사총사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일 우두머리급인 애가 움직여야 나머지 애들도 따라올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화내고 돌아선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결혼식까지 와준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 한번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가 웬일이야? 평생 절대 다신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에이, 내가 미안해. 그래도 대학 때 너네가 나 진짜 많이 챙겨줬잖아.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도 너네밖에 없다 싶어. 그때 남편이랑도 같이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사총사 남편들 중 제일 어린 거 알지? 형님으로 모시겠대. 다들 친해지면 부부 동반으로 가끔 모이고 하면 좋잖아. 그래? 형님으로? 알았어. 한번 생각해볼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반쯤 넘어왔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신속히 연락을 돌렸죠. 약간의 이간질은 덤으로 하고요.
너네 혹시 내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너네끼리 싸웠어? 무슨 소리야? 아니, 내 회사 후배가 화장실에 있다 들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애들이 네 욕을 정말 살벌하게 하더래.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애라 이런 데 오면 좀 표정이 구리다던지, 얘는 좀 떼놓고 오지 이런 날도 데리고 와서 구질구질해서 못 다니겠다던지. 딱 보니까 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너네가 크게 싸워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돼가지고. 뭐? 그거 내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걔네끼리 화장실 간다고 다녀오긴 했어. 난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 걸고 있었고. 진짜 이것들을 그냥. 에이, 화내지 마. 원래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잖아. 너네끼리 내 욕도 많이 하잖아.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집 집들이 하려고 하거든. 그때 걔들도 온다고 하던데 너도 올래? 다 같이 오해도 풀고 재밌는 시간 보내자. 다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돌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 집들이 할게. 놀러와. 니네 집이 어딘데? 한남동에 새로 생긴 펜트하우스 알지? 거기 맨 꼭대기층으로 오면 돼. 뭐? 거기가 너네 집이야? 말도 안 돼. 거기 90억이 넘는 덴데? 거기가 너네 신혼집이라고? 그렇게 됐어. 집 구경도 할 겸 남편도 데리고 와. 다른 애들도 온다고 했어. 은근슬쩍 저희 집 주소를 흘리고 했더니 다들 빼지도 않고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 동창 사총사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걔네 남편들도 같이요.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싹 해야겠죠. 저는 드라마에 우아한 사모님이 입을 법한 롱드레스를 홈웨어를 입고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다고요.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는걸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샵에 가서 간단한 피부관리와 머리 손질을 받았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값비싼 명품 옷을 골라 입었죠. 남자들의 자존심은 시계라면서요. 친구 남편들이 오면 악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계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딱 한 개만 들어왔다는 수억짜리 시계를 차기도 했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나름 어깨에 힘을 줬더라고요. 친구의 을사 남편은 몇 가닥 남지도 않은 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고 오기도 했어요. 차례로 고급 와인이며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가져와 내밀더라고요. 사람들은 현관에서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통해 거실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크고 호화스러워도 정드 것이어야죠. 마음대로 구경을 하게 내버려두고 저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 가져온 선물들을 줘버렸어요. 아줌마, 여기 와인이랑 과일들 이따가 퇴근할 때 가져가시게 차에 실어두세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시죠? 가셔서 친구분들한테 선물하시거나 뭐 아주머니 입맛에 맞으시면 아주머니께서 드시던가요. 아유, 이 귀한 걸. 매번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먹을게요. 친구들은 벙찐 표정이었어요. 애써 장만해온 선물을 면전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줘버리다니 기분이 나쁘기도 했겠죠. 뭐 어떤가요? 일부러 무시하려고 대놓고 한 행동이었는걸요.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는지 다른 친구의 남편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선배였죠. 야, 너 출세했다. 우리 같이 대학 다닐 땐 네가 이런 집에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게 된 거야? 사실 좀 민망해서 말은 안 했었는데 우리 시댁이 원체 부자셔서 이렇게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지원해 주셨어. 나는 애들 말처럼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어찌나 만류하시던지. 사실 남편 혼자 자취하던 집도 40평이 넘었거든. 그런 데서 혼자 살다가 나까지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 이래저래 큰 집으로 구한 거지.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할 테고. 아,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랑 진짜 가깝다?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 여러모로 시댁 어른들이 나를 배려를 참 많이 해주신 거지. 친구 남편들은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요.
어쩐지 배가 엄청나게 아픈 표정이더라고요. 똥 씹은 얼굴로 앉아있던 한 친구가 문득 생각난 듯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너희 남편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잣집 아드님께서 구급 공무원이라니. 사업이나 뭐 다른 걸 해도 되지 않아? 맞아. 나도 그게 좀 의문이야. 우리 남편처럼 사업을 좀 해보는 건 어떠세요? 집에서 뭐든 지원 빵빵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월에 2천만 원도 더 벌어요. 얘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섭섭한 소리들 하네. 안 그래도 너네가 결혼식 때 구급 공무원 월급 200만 원이니 뭐니 떠드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시부모님께 그런 천박한 말 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처음으로 크게 혼나기도 했다. 야, 사실 우리 남편 나중에 정치할 거야. 그래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아버님도 공청 받으려고 준비 중이셔. 선거운동 하러 다니실 때 옆에서 공무원 아들이 든든하게 지원 사격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이가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인 거야. 어머, 얘 좀 봐. 정치는 아무나 하니? 정치인이래. 야, 요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다. 아니, 남편분이 말해보세요. 진심이세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 비웃으면서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제 남편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럼 몇 년 지켜보시죠.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조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자자,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식사들부터 하시죠. 아주머니, 준비 다 됐죠? 남편의 리드에 따라 저희는 식사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 요리는 코스로 준비했어.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아주머니들이 속도 맞춰서 준비해 주실 거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간 넉넉히 잡고 즐겨보자고. 우리 샴페인도 한 잔씩 할까? 저희 아주머니들이 가져다 주신 샴페인을 보고 친구들이며 남편들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한 병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술이었거든요. 그렇게 술잔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니 다들 술이 제법들 취했더라고요. 저도 좀 취기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 부자 남편에 대해 알기 전에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애들이 이 집에 초대를 하고 기가 팍 꺾이자마자 이제는 다른 친구를 표적으로 삼아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대낮부터 샴페인 마셨더니 좀 취하네. 야, 너 거실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봐. 화장 좀 고쳐야겠다.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가방 네가 가지고 와. 왜 뜬금없이 나를 시켜? 뭐?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아, 내 가방 가져오는 김에 네 가방도 가져와서 좀 거울 좀 봐. 너 이빨에 못 꼈어. 이게 보자 하니까 사사건건 나 무시하네. 야, 너네가 평소에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따지려는 것도 있어. 너네 얘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내 욕했다며? 내가 식도 못 올리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닌다고 내 뒷담화 깠다며? 니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친구들의 싸움은 남편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뭐? 얘 말이 사실이야? 너네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 틀린 말도 아니잖아. 오빠가 얘 졸업도 하기 전에 임신시켜서 얼마나 고생 많이 시켰어. 아, 쟤도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고생 하나 모르고 살았으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돈까지 버느라고 지금 우리 중에 제일 늙고 아줌마잖아. 이게 다 오빠 때문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 인연들이 말이면 단 줄 아나. 아, 이보세요. 2년이라니. 그래도 남의 와이프한테 2년 전년 하는 건 좀 말들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막 싸움이 나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혼비백산을 하셔서 호들갑을 떨며 와서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드레스룸에 있던 목걸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 깨끗이 닦아달라고 하셔서 닦으려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분명 1시간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땐 있었는데. 네? 아, 그 다이아 목걸이 말이에요?
어머나, 큰일이네. 그게 얼마짜린데.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분이 좀 수상한데, 혹시 가방 좀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난데없이 지목한 친구는 의사 남편을 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면서 발끈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 이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 목걸이 훔쳤다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정말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있겠네. 야, 너 돈 좀 있는 남편 만났다고 이렇게 돌변해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자랑질 지금까지 참고 들어주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도둑 취급까지 하다니 더는 못 참겠다. 여보, 가요. 나 집에 갈게. 막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친구를 아주머니가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방을 낚아채서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짤그랑 소리를 내면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제 목걸이였습니다. 어머, 이거 내 목걸이잖아. 어머,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나 아니야.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사실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안 좋은 손버릇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없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은근히 어딜 가나 뭘 훔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 같기도 했어요. 워낙 무력이 많기도 많은 애고요. 그런 애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그 친구의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목걸이를 놓아둔 거예요. 손을 씻으러 갔다가 그 목걸이를 받겠고 훔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친구들이며 남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남편분, 병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제 공무원 월급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시길래 남편분이 원체 돈을 잘 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친구 집에 와서 뭘 훔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궁핍한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이건 범죄예요. 이 목걸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1억이 넘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거 말고도 또 훔쳐서 옷 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저희가 수색해볼 수도 없고. 당장 경찰 부를게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그 친구는 사색이 돼서 막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큰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술이 좀 많이 취했었나 봐요.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고가의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라 그걸 그런 화장실 같은 데 막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면서 가져다 주려는 걸 가방에 넣고 까먹은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맹세코 이거 말고는 손댄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과할 게 그것뿐이야? 그동안 사사건건 나 무시한 거, 결혼식에서 작정하고 공무원 월급 들먹인 것도 그것도 다 당장 사과해. 그래,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렇게 망신이란 망신은 다 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과를 마친 후에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하죠. 제 남편과 제가 그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자로 사는 걸 알자마자 애들은 그렇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들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의사 남편을 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친한 척을 하며 막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지. 나 급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은행 이자로 해서 빌려주면 정말 고맙겠어. 왜? 무슨 일인데? 사우나 갔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가방에 손을 또 대버렸거든. 근데 그게 일이 커져서 그쪽에서 나를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엄마 유품이라나 뭐라나. 난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합의금 해줘야 되는데 남편 알면 정말 나 죽어. 이혼감이야. 한 번만 더 훔치다 뭐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었거든. 주변에 이렇게 큰돈 바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이참에 남편한테 호되게 욕을 얻어먹든 유치장 신세를 지든 해서 그놈의 도벽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깔끔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게 참 우정이죠. 그러고 며칠 후에는 부자 남편을 둔 친구가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사업해보려고 하거든. 그쪽에서 커피 체인점 하면 그게 그렇게 승산이 있대.
혹시 너희 시댁에서 투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을까? 지분 설정은 확실하게 할게. 너네 시댁도 커피 체인점 주주 되는 거야. 혹시 알아? 잘 되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갈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혹시 너희 시댁 분들 중에 베트남 쪽으로 인맥 있는 사람은 없을까? 당연히 있고 말고요. 저희 시어머님의 외조카가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 일을 하는걸요. 베트남에서도 몇 년 주재원으로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을 통하면 고급 인맥과도 연이 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깔끔하게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자 남편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사업이 요새 어려워? 근데 우리 남편은 사업 쪽에는 원체 관심이 없어서 미안한데 도와주긴 힘들겠다. 마지막 남은 친구도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어요.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아줌마 같아? 우리 중에 제일 늙었어? 피부과 가서 주름이나 쫙 한번 펴볼까? 너 다니는 데 있어? 나도 같이 데리고 가주라. 걔 의사 남편이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거기로 가자. 거기서 크게 결제 한번 지르고 걔 기를 아주 확 죽여버리는 거야. 어때? 생각만 해도 신난다. 제가 미쳤나요? 아까운 제 돈으로 남의 피부를 땡겨주고 남의 자존심까지 세워주게요. 그 친구에게도 단칼에 거절했더니 더 이상 그런 부탁을 하진 않더라고요. 돈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모질게 단칼에 거절을 해도 애들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큰돈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비빌 언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총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친구를 남기고 가짜 친구를 걸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정에도 참우정과 거짓 우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셈이죠. 제 진짜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때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말 힘이 되고 있어요. 살면서 회사 일이 힘들 때, 남편과 다퉜을 때, 자식이 속을 상하게 할 때, 희노애락을 나누며 같이 울고 웃어줄 친구들임이 분명하니까요. 그 친구들에게도 제 남편의 정체를 밝혔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전과 사이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긴 해요. 한 친구는 며칠 전 급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낼 돈이 없다기에 제가 큰 돈을 선뜻 조건 없이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도 정말 고마워하며 제가 필요 없다는데도 다달이 은행 이자에 얼마를 더 붙여 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제 친구의 가게도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어요. 제 친구들, 회사 사람들, 남편 인맥을 동원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게 했고 저 역시 기회만 되면 그 식당에 가서 결제하고 가게 일을 돕기도 했어요. 덕분에 어려운 와중에도 장사할 맛이 난다며 아직도 친구 부부는 저희에게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의 진짜 친구들과 찐한 우정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하루빨리 손절하시고 진짜 내 사람만을 곁에 두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소에 종종 보고 듣는 것만 즐겼지 이렇게 저의 사연을 직접 써서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태껏 별다른 특이점 없이 무난하고 잔잔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은 일대의 사건이 있어서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사연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혼도 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 길고도 짧은 1년의 시간은 제 삶을 지옥과 천국을 몇 번이나 오가게 만들었네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그다지 특별한 러브스토리 같은 건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랑을 하고 일반적인 결혼 정년기에 맞춰 일반적인 식을 올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 남편은 직장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으로 운동과 먼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친한 직장 동료가 활동하던 곳인데 오가며 두어 번 구경했던 게 전부예요. 동료 언니는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그런 동아리나 동호회가 많았거든요. 워낙 말수 없고 내성적이던 제가 유일하게 직장 내에서 정을 붙이고 있던 사람이라 일이 끝나고도 둘이 종종 놀러 다니곤 했어요.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그날은 휴일이라 언니가 동호회에 간 날이었어요. 상사 스트레스로 언니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었던 저는 언니가 직접 있는 동호회까지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운동이 끝날 때에 맞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어떤 키 큰 남자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운동하면서 친해진 동생이라 하더라고요.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데 저는 워낙 낯을 가리는 터라 내키지 않았지만 둘이 워낙 친근해 보여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그 남자가 저를 은근히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젓가락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먼저 새로 준비해주고 계속 고기를 제 것만 덜어주거나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니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 같죠?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남자는 언니와 걸어오는 와중에 멀리서 온 제가 마음에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조른 거였대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틈틈이 챙겨주면서 그분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어요.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항상 연애가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다가와준 게 고맙기도 하고요. 웃긴 건 그분은 그때 제가 운명처럼 느껴졌대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제가 마치 오래도록 자신을 기다려온 기분을 느껴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 어쩌다 보니 시작한 연애였지만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만큼 사랑을 하면 7만큼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그때가 처음인 것 같고요. 옛날 이야기이긴 해도 결혼 약속하기 전 프로포즈 하던 당시 깜짝 파티를 열고선 11장이나 되는 편지를 읽어주며 눈물을 뚝뚝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리어 웃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그랬어요.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깟 종이 11장이 뭐기에 그 약속들은 평생 지켜질 거라 굳게 믿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씨알도 안 먹힐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지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는 사소한 다툼 하나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다른 부분에서 찜찜하고 화나는 일은 몇 가지 있었지만요.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30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찍 온 건 부모님이 워낙 긴장하신 탓에 도착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긴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고 계시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그렇게 30분가량이 지나고서야 시부모님이 느릿느릿 가게 안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차가 막혔다고 둘러대는데 손에는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산 커피컵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반은 마신 것 같은 상태로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며 웃어 보이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더 상했고요. 그때 당장 결혼을 물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매번 후회를 하네요. 식사를 하면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여느 상견례 자리처럼 적당히 격식 있고 적당히 친근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다 같이 일어서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던 시어머님이 혼잣말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만 들리게 말씀하신 것일지도요. 아유, 밖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곤욕스러운 건 처음이네. 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셨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인데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좀 그렇고 좀 형편없긴 하잖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네. 장소 고르는 센스 좀 키워야겠다 너.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한순간 멍해지더라고요. 할 말 다 끝났으니 볼 일 없다는 듯 유유히 걸어 나가시는데 이 찜찜한 기분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밖으로 나오면서도 속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걸까? 만약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게 못마땅하신 건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마주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어머님과 평생을 함께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까? 답은 없고 고민과 의심으로만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어느새 신랑이 다가와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지? 혹시나 마음 상한 일 있었다면 미안해. 다음엔 자기가 신경 쓸 일 없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그 몇 마디 말로 얼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그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원만하고 현명하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조금 더 예민하게 고민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땐 오히려 확신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 후로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고 거쳐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연락에 신경 쓰게 되었고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고 유부녀가 되었다는 자각 정도요. 다만 평소 기대치가 높은 편이 아니긴 했지만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더 로맨틱하진 않다는 사실에는 조금 울적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눈을 감는 일상이 정말로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요. 나와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과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되고 맞춰나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적인 생활을 좋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자세로 굉장히 활동적이었거든요. 연애할 땐 이렇게 반대점들이 재미있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하나같이 전부 다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맞는 점뿐이어도 서로를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은 막막해도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맞는 부부로서 살아갈 거라고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신혼집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터라 결혼하기 전에 남편 친구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은 몇 명 빼고는 아예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집들이니까 저도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대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잘 못하는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하면서 첫인상을 잘 남기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당일날이 되고 총 7분이 오셨더라고요. 활달한 남편의 친구라서 그런지 다들 유머러스하고 유쾌했어요. 웃고 떠들며 술이 들어가고 시간도 지나면서 저도 그제야 긴장이 조금씩 놓이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는지 오긴 왔네. 원래 주인공은 늦게 오는 법이지 라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싶은 마음으로 나가보았는데 웬 어린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 집 맞죠? 집들이 왔어요. 크고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놀라서 얼른 고개 숙여 인사를 했죠.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과 친구분들이 환하게 맞이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무리 중 유일한 여자이자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서 서윤 씨라고 말할게요. 결혼식 때 와서 인사도 했다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났어요. 그들끼리는 다들 굉장히 막역한 사이 같기도 하고 서윤 씨도 워낙 활발하고 털털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놀다가 한 분이 다른 일정으로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셔서 서서히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나는 거냐면서 서윤 씨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다른 한 분이 남게 되었고요. 서윤 씨는 꽤나 남편을 잘 따르던 동생이었나 봐요. 그제야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윤 씨 본인은 낯을 가려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선배였던 남편이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 덕분에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친절한 무리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남편은 마치 친동생 대하듯이 자기가 없으면 어쩔 뻔했냐며 으스대고요. 묘하게 소외감이 들었지만 당연히 저는 모르는 이야기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서윤 씨는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맡겨달라는 식으로 농담까지 하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종종 보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서윤 씨와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런지 챙겨주는 게 남달라 보였어요. 왜 저에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지 의문이긴 했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서윤 씨를 포함한 남편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운도 나쁘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일이 더 생겨서 야근을 한 후에야 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님이 집에 들리신 거예요. 얼른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꽤나 화가 나 계셨더라고요. 아마도 아내 없이 남편이 집에서 친구들, 거기에 어머님이 모르는 여자가 끼어서 노는 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저는 일단 급히 인사부터 드렸죠.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은 손님들 눈치가 보이던지 거실에선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어쩐 일은 무슨, 뭐 좀 전해주러 왔다. 그런데 민정이 그래도 네가 집주인이잖아. 손님들 와 계신데 늦으면 어떡해? 신혼인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니?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나저나 저 여자애는 누구니? 처음 보는데. 친한 동생이라던데요.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래요. 성격도 좋네. 신혼집에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웃고 떠들고 하는 걸 보면. 쌀쌀맞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그 말이 서윤 씨를 안이 꼽게 보고 계신다는 뜻인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내 어머님은 선물로 들어왔다는 홍삼을 전해주시고선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윤 씨가 부엌으로 살짝 오더니 어머님께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석 오빠 대학교 후배예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뭐 안 해도 그만인 인사인데 늦을 것까지야. 어머님도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가시는 건 어떠세요? 다들 분명 좋아할 텐데. 됐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못하러. 그럼 놀다가 가요.
어머님은 뭐가 또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민망한 듯 미소를 보이는 서윤 씨를 두고 호련히 밖으로 나가버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도 서윤 씨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아는 사람 그 정도였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성향이 안 맞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남편에게 월급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다.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줄어들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말투는 딱히 문제될 거 없었지만 저는 뭔가 빈정이 상해서 반박했죠. 적게 버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이 나이의 평균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별로 없으면 눈치껏 더 크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고 하대요. 저 부모님 건강이 편찮으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여태껏 모아온 돈으로 신혼집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평균치 맞춰서 해결했어요. 예단도 현금으로 맞춰보냈고 혼수도 부족함 없이 했고요. 다만 집은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었고 저희 집 상황 뻔히 다 알기에 큰소리치던 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는 대출받아서 구했고 그 돈은 저도 일정량 함께 갚아나가고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본인이 전부 준비한 척 양보한 척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말실수라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아마도 속으론 내내 본인이 빚진다는 생각을 해왔던 거겠죠. 그 순간 어머님이 상견례 때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좀 형편없긴 하잖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네. 설마 시댁 안에서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이런 걸로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죠. 전보단 아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처음엔 같이 살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이젠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직장 동료 언니를 간만에 보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탓에 나를 잡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 언니가 제 결혼식에서 인사한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지인인 줄 알아서 그러냐고 하고 넘기려 했는데 촉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지난번 만났을 때 남편이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서윤 씨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혼자 하면 금방 그만둘까봐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이름이 서윤이야? 너도 역시 알고 있었구나. 민석이 친구 맞지? 결혼식 때 계속 옆에서 자리를 지키길래 난 또 친동생인 줄 알았거든. 아는 동생이래. 그럼 동호회에서 둘이 같이 운동해? 아무래도 보통은 그렇지. 왜? 신경 쓰여? 아니 뭐 딱히 따지고 보면 나보다도 먼저 알았던 동생이기도 하고 둘이 노는 거 보면 그냥 친남매가 맞거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친한 동생을 신경 쓰는 게 좀스러워 보일까봐 저는 애써 표정 관리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언니한테 금방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두고 갔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말하길 네가 신경 쓰일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 나는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사실 좀 그래. 서윤 씨랑 뭐 같이 운동할 수야 있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왔다가 같이 나가더라고. 그냥 내내 계속 붙어있다고 보면 돼. 우리 다 민석이 결혼한 거 아니까 장난스럽게 놀리면 걔는 남동생 같은 동생이라면서 웃어 넘기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서윤 씨는 전혀 웃음기가 없단 말이지. 그게 참 그래. 느낌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순 없지만
확률로 따졌을 땐 꽤나 들어맞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장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말이 안 나와서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하고선 서둘러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게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서윤 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항상 농담으로 웃어넘기는데 그런 남편을 보는 서윤 씨의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그 미묘한 느낌이요. 서윤 씨는 분명 남편을 이성으로 여기고 접근해온 거라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의심하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 오냐고 바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하필 또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먹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랑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서윤 씨랑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여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여도 어이없었겠지만 그 자리에 시어머님이 있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할 정도로 열려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음식점으로 갈 테니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 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선 바로 찾아갔죠. 우연인지 뭔지 세 사람은 저희 집과 상견례했던 그 한정식 집에 모여 있었고 남편 말대로 식사를 거의 마치고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적잖이 당황하여 각자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쩌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냥 같이 운동 끝나고 밥이나 먹으려는데 엄마가 주변에 있다기에 부른 거야. 다 먹고 금방 가려고 했어, 여보. 그래, 뭐 그럴 순 있지. 그런데 나한테 이 약속에 대해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지. 난 항상 당신 일을 왜 몰라야 해? 속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쏟아내려는데 시어머님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어요. 넌 이게 뭐라고 일 시끄럽게 만들어? 잘 먹었으면 그만 가자. 어머님, 예전에 상견례 때 이 음식점 형편없다고 하셔놓고 오늘은 잘 드셨나 보네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서 따지려 들었어요. 그러자 서윤 씨가 와서 어머님 팔을 잡고 말리면서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하마터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1%의 의심이었는데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확인하니 99%가 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남편이나 그 여자보다 오히려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알아서 집 가라고 하고 어머니께 잠시 이야기하자며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꽤나 껄끄러워서 어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저도 그날은 쉽게 놓아드릴 생각은 없었죠. 차 한 잔씩을 두고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 물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왜 자꾸 본인을 피곤하게 구냐고 하시던 어머님은 제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와이프인 네가 더 잘 알겠지. 민석이는 아직 별 생각 없어.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지. 싫은 게 아니다. 서윤이 쟤도 그냥 저러는 거 아니야. 너랑은 달라. 똑똑한 애라고. 초등학교 교사에 집안도 엄청 괜찮더라. 그런데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유부남 쫓아다니겠니? 욕 안 먹게끔 뺏어올 자신이 있는 거야.
하긴 나 같아도 말 없는 곰보다는 싹싹한 토끼가 낫지. 이 모든 게 본인 아들 때문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재밌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님을 보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남편과 함께하는 동안 의심, 걱정, 찜찜함 등의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많았는데 매번 스스로 성격 탓을 하며 꾹 참거나 한 번도 내색하지 않은 게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우스워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혼이라도 할 거냐는 시어머님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왔고요. 남편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직감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컵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이때도 사실 먼저 싹싹 빌며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친한 동생이라 그냥 운동만 같이 다닌 거라고. 아직까지 남편의 감정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었어, 서윤이. 원래는 평범한 친구 사이였는데 한번 고백했다가 사이가 멀어졌었고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말없이 내 결혼식 날 왔더라고. 그때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 다시 가까워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난 그 애가 다시 나한테 온 게 그냥 운명 같았어. 물론 자기를 사랑하긴 하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단 즐겁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활기를 찾으려고 자꾸 딴 생각을 했나 봐. 옛사람을 만나다 보면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귀로 듣는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으면서도 정말로 남편의 말 같긴 해서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에 놀러오고 나중에는 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말하고 언니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해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여긴 것이 착각이었단 걸 안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조차 저만 몰랐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바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방 안에만 박혀 일만 하고 아예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죠. 하지만 집 나온 딸을 보며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게 걱정이 돼서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뚜렷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남편과는 살 수 없겠다 정도의 결론은 있었지만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확실히 내리기 위해 먼저 그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를 알게 된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꽤나 보았던 사이였음에도 자리에 서로 마주 앉으니 정말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낭랑하고 발랄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번 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줬었는데 이런 사이가 될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만요. 한 달이나 지나고 나서야 연락 주신 거 보니 역시 언니답다고 생각했어요. 차분하고 또 신중하고. 그래서 갑작스런 연락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먼저 제 뜻만 간략히 전달하자면 저는 딱히 계획 없어요. 계속 오빠와 만날 거다, 결혼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요. 그냥 지금 당장의 감정에만 신경 쓰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불륜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과의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은 빗나가더라고요.
당당한 그 태도에 말을 잃고서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신경 쓰이게끔 자꾸 손가락 살을 꼬집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은 당황하거나 불안하면 손가락을 꼬집는 버릇이 있다고요. 아닌 척해도 이 사람 또한 나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당당한 척을 하면 잘못이 없어질까봐 그런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하면 진짜로 죄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쪽 가족들과 다니던 회사에 이 소식을 알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미쳤냐면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벌금을 낸다면 낼 땐 내더라도 어떻게든 꼭 당신이 한 일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엔 귀찮기도 하고 진짜 고소될 만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제 거짓말로 인해서 한동안은 불안에 떨며 지내야겠죠? 언제 자신의 잘못을 들킬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그녀를 괴롭히길 바랐습니다. 내연 영화의 통쾌한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했어요. 어찌됐든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시어머니까지 불러서요. 남편도 흔쾌히 수락하기에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연락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사는 동안 집을 드나들며 청소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정성도 갸륵하시죠. 왠지 남편은 저와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대로 자리를 피할 어머님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제가 반가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나간 건지 미소 띤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 좀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우선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솔직해야 하니까 다 털어놓자면 서윤이랑은 아직 연락은 하고 있어. 무슨 감정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난 당연히 군말 없이 따를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돌아온다면 난 다시 노력할 의향도 있어. 물론 한 달 만에 쉽게 사이를 정리하고 그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말의 의미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이전에 상의되지 않았던 건지 어머님이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민석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와서 뭘 다시 노력해? 이혼이 장난이야? 장난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와이프는 제가 우선 선택한 사람이긴 하니까. 이 대화를 앞에서 보고 있자니 결심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듯 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부탁 하나 하자면 넌 네가 한 말의 반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나 이미 마음 많이 상했어. 무슨 이야기인진 알지? 그놈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안 되겠네. 마지막으로 그만하자고 말하려는 찰나 귀신같이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지금 만나고 있다. 금방 끝날 거야. 이따 저녁 먹으러 올 거지? 그건 분명 서윤 씨였어요. 어머님은 그 짧은 통화로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의 태도와 의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에 뻔히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새아가라며 한껏 친절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속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내면서 무슨 노력을 한단 건지 어머님도 남편의 그 말이 우스웠는지 저에게 직접 확인시켜준 거겠죠.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쪽 과실로 헤어지는 거니 이 집에 있는 혼수들과 예단 돌려주고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달라고 했어요.
원만하게 합의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서 뜯어낼 거라고 말이죠.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지? 이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라고. 형편없는 집안인 거 다 알고서도 받아줬더니 말이야. 뻔하네. 돈 빼내갈 생각에 그동안 신났었겠지. 재수없는 년.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폭언이 이어졌고 저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던 남편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듣고만 있을 순 없죠. 어머님,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말은 가려서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잘못해서 이사단이 나는 건가요? 부잣집 며느리 새로 얻는다고 아무리 신이 났어도 사리분별은 하셔야죠.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고선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풀리는 탓에 멈춰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모욕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도통 알 수 없어서요. 맞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남편은 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성에 안 찼던 거죠. 이 두 가지는 확실했기에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으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수모를 되돌려줄 날만 다짐하는 것밖엔 없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온 건지 모르겠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이혼 후 저는 더 큰 직장으로 새로 이직을 했어요. 일에 집중한 덕분인지 다행히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리고 많진 않지만 위자료로 받은 돈과 모아둔 돈, 대출을 껴서 부모님과 가게도 하나 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는데 최근 사이 건강이 나빠진 탓에 접었었거든요. 그 장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단골이 많았던 가게를 다시 내자 운 좋게도 이야깃거리가 됐는지 입소문이 나서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몇 달 만에 제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 사람과 헤어진 뒤 거짓말처럼 제가 손대는 일 전부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니 재수없는 놈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에 이혼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곤 하지만요. 아직까진 이혼녀라고 해서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싫고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는 전 시댁 사람들 앞에서 궁핍해 보이기도 싫어서 차도 마련하고 혼자 자취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더욱 제 삶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동료였던 언니는 그동안 간간히 만나면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게 모두 본인 잘못이라며 말을 아끼던 언니였지만 제가 계속 물어봤기에 답을 해주곤 했어요. 전 남편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는 불륜 소문이 퍼져서 둘 다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아마도 언니의 공이 큰 것 같아서 내심 고맙더라고요. 아마도 정직을 당한 것도 이런 소문들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시하게도 전 남편과는 아니었고요. 그것도 예상 못한 결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노했을지 불보듯 뻔해서 그거 하나 궁금했네요. 새 며느리를 얻을 생각에 설레셨을 텐데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뒤 얼마 후 정말로 어느 새벽에 전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냐며 얼굴이나 한번 보자기에 거리낌 없이 나갔습니다. 이제야 생활이 전과 다르게 많이 안정화됐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속 미움이나 분노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 보면요. 그동안 할 말이 많이 쌓이셨던 건지 이야기는 끝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민석이가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매일 자신을 채근하기에 이렇게 사과하러 나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본인은 정말 기가 차는 게 서윤이 걔는 민석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접근했다. 자신은 단지 시댁과 그쪽이 동양이기에 마음이 간 것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걔가 진짜 여우였다는 등 욕을 쏟아내시는데 어찌나 살벌하던지. 전 별말 없이 네네네라고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네요. 성의 없는 대답을 어느 순간 알아차리셨는지 어머님의 눈초리가 따가워졌을 때쯤 차분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 이야긴 잘 들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거기까지고요. 그러니 평소 어머님답게 본인 말 다 하고 나서 뒷생각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말싸움을 하기엔 쓸데없이 입 아플까 싫더라고요. 그만 가려고 일어나는데 말을 이해 못하셨는지 끝까지 붙잡으시기에 귀찮아서 댁까지 데려다 드린다고 했네요. 그걸 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건지 그럼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제 차가 벤츠인 걸 보시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좋은 차라는 건 누가 봐도 아니까요. 그러면서 또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본인 아들 위자료로 이렇게 호의호식했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본성을 보이시는 겁니다. 역시나 슬프게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위자료는 코딱지만큼이라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원흉 같던 댁 아들과 헤어지니 돈복이 굴러와서 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선 어머님 보는 앞에서 차를 끌고 나왔어요. 당신 아들에게 보고 듣고 말한 걸 모두 떠드는 분이니 저를 만난 이야기도 꼭 전 남편에게 전달해 주셨길 속으로 바랬네요. 끔찍한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봐온 정도 있고 이제는 마음속 상처를 덜어내고 싶어서 오늘 만남이 나쁘게 끝나진 않길 바랐는데 이제 그 집과는 정말로 영원히 안녕이에요.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로 써보고 다시 또 읽어보니 저도 결코 평범한 삶만을 살아오진 않았네요. 그동안 뭐 하나 쉽지 않은 하루들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가 있기에 저는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만 그럼에도 제가 늘 꿈꾸던 삶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소신껏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으로요. 우리 모두 얼굴도 모르는 먼 사이지만 이 글로 인해 수많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네요.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이 뜻깊은 하루였길 바랍니다.